이것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 강점기 시대가 어떤 시대였었는가 그걸 이제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다 한 번씩 배웠던 것들입니다. 배웠던 것들인데 예, 이제 자꾸 이제 잊혀져 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능을 위해서 이제 배웠던 시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아마 이번 시간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식민 정책의 성격을 우리가 36년 동안, 뭐, 일부에서 또 35년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횟수로 따지면 36년이죠. 36년 동안 이 식민 정책에 대한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학자마다 사실 다 좀 다르죠. 다른데, 대체적으로 이제 본다면 이제 한 네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는 이제 보통 이제 정리를 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종속주의, 두 번째가 동아정책, 세 번째가 수탈, 네 번째가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1, 2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초기 10년대 또 이제 시작됐던 거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민족 말살 정책 같은 경우 는 대체적으로 이제 전시체제기라고 할 수가 있는 1931년 만주 사변, 그다음에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넘어가게 되면서 전시체제가 형성되면서부터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 이제 단행됐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 창씨 개명이라든가 그다음 조선어 금지, 뭐 이제 일본어 상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일본인화 시키려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것들이 이제 수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인적 물적 자원을 갖다 수탈하게 되는 것, 쌀이라든가 공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많이 들었던 거 녹기, 유기, 공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수탈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 정책 같은 거 이제 많이 언급하는 것이 이제 내선 일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죠. 내자는 일본은 보통 이제 내지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인은 당시에 내지인이라고 이제 많이 불렀었고, 이제 조선인은 이제 선인, 이 선인 자체도 사실은 차별적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통합이 됐으면은 이게 구분이 없어야 되는데 이 민족적 구분을 해왔었고 이런 민족적 구분을 통해 가지고 차별화하는 거죠. 살짝 차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동화 정책을 이제 취했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시동인, 내선일체, 그리고 이제 뭐 내선융화,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언급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종속주의를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식민 정책의 이제 기본이라고 이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뭐 1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무단 통치 시기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가장 이제 결정적인 것들이 이제 3.1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3.1 운동 이전까지는 보통 우리가 무단 통치 시대 또는 이제 헌병 경찰 시대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헌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식민을 통치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핵심이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이제 조선 총독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조선 총독의 지위가 아주 엄청났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 게 총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수상보다도 사실은 권력이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선 식민지 조선 내에서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갖다가 총독이 다 갖고 있었던 것이 이제 이 총독의 무소불위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 이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 같은 경우는 조선인을 우리 법규에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든지 그 어느 것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아마 식민 통치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조가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산업 일변도로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 1210년대 무단 통치기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3.1 운동이 없었더라면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연장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3.1 운동 때문에 식민 정책이 그나마 좀 바뀌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조선 총독부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죠. 총독부터 시작해서 정무총감, 그다음에 동아정책기관, 그다음에 경제역할기관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추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중추원이 이제 어떤 기관이 하게 되면은 총독부의 자문기관이었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3.1 운동 전까지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3.1 운동 이후에 많이 열리고 있어요. 이거는 20년대 3.1 운동 이후에 민족 분열 정책의 하나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더십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중추원 참의를 갖다 이제, 예, 호소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식민 정책을 갖다가 동화시키려고 하게 되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죠. 천도 교인 중에서도 이제 참여했던 분들이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잘 아시는 최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내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적,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방 통치기구 이제 정비하게 되는데, 이 1914년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이 된, 지금의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사실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이걸 이제 좀 더 광역 단위로 좀 바뀌어야 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걸 좀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 만들어온 군, 시 조직이 거기서 조금씩 더 넓어진 것 뿐이지, 기본 틀은 그 틀에서 지금, 전혀, 바뀌어지지가 이제 않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어, 식민 통치, 그러니까는 이 행정의 원활화,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측면은 이제 1번씩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많이 연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조선의 저항을 방지하고 자치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분할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행정구역 개편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달라진 건 없죠. 그러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이제 이 원해도 이게 광역 체제로 다시 이제 만들었다면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 체제에서 크게 안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다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두 가지 군이 있어요. 안성군하고 죽상군이죠, 죽상. 죽상군하고 고부군입니다. 고부군이 원래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었고 실제적으로 이 전북 지역에서 가장 군세가 컸던 군 중에 하나입니다. 전주 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군세가 컸던 것이 바로 고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고부가 이제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시 이 행정구역 개편해야 되는데 고부군을 완전히 쪼개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부안군으로 일부가 가고 그 다음에 정읍으로 일부가 가고 또 하나는 고창으로 가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버렸어요.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제 죽산이 그랬습니다. 죽산이 의병운동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죽산 같은 경우는 용인, 안성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구분하게 돼요. 이러한 사례가 이제 몇 군데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통솔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병경찰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병경찰의 임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임무 외에 다른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검사, 위생, 그 다음에 뭐, 산림 감시, 어업 단속, 쉽게 얘기해서 징세조사. 징세조사는 이거 세무 담당인데, 이 세무 담당까지 헌병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들의 이 조선인의 사생활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게 되는 가장 말단 기구라 볼 수가 있겠고 옆에 있는 사진은 그 일진이와 같이 찍었던 헌병 사진입니다. 그래서 헌병들이 이제 칼을 딱 차고 이렇게 있는 모습 상당히 이제 권위적인 그리고 이 시대까지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군복 같은 걸 입고 왔고 그 다음에 칼 같은 걸 차고 들어와서 교육을 했었죠. 학생들이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통제하려고 했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병 경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철저하게 무소부의 권력과 무단 통치 핵심 조직이 바로 헌병 경찰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나가노 마사오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기자인가 아마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헌병이라는 것은 행정, 사법, 양도에 걸쳐 그 권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각자의 영역에 속해야 할 언론의 지도, 교육과의 영역에 속해야 할 사회 풍속 개선, 흥신소의 역할에 속해야 할 신용조사, 실업과의 영역에 속해야 할 경제계 연구 등 모든 분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는, 간섭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헌병, 경찰 제도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포의 대상을 아마 인식되지 않았었을까. 예전에 애들이 울면은 뭐라 그러죠? 호랑이가 잡아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순사가 잡아간다 하게 되면 울음을 뚝 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바로
지금도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마 이때 있던 것들이 아마 오늘날까지 좀 남아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실 우리가 가깝게 지내면서 이렇게 보호받아야 돼. 보호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지 않은 인식은 아마 일제 때 이런 헌병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경찰의 모습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그냥 써먹고, 지금도 경찰들이 굉장히 이제 권위적인 이제 그런 건데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 기록해놓고도 그거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또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 경찰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여전히 그런 학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아정책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애국지사 이제 구속하게 되는 것이 이제 총독 암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안학 사건 또는 105일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허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이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 가지고 800여 명을 갖다가 검거를 했었고 평안도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 재판받았던 인물이 105명이고, 그래서 105인 사건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적으로 감옥 간 사람 한 3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윤치호라고 하는, 윤치호인가요? 네, 윤치호라는 인물이죠. 유명한 기독교인. 그러면서 이제 전향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친일적인 행위를 이제 많이 했던 인물이 윤치호죠, 윤치호. 그다음에 언론기관 통폐합하게 되죠. 당시 이제 한말에 강점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기관이 있었는데 전부 통폐합해가지고 이 매일신보 하나만 남겨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게 되는데 이 교육의 목표가 뭐냐? 우리나라 지금 현대 교육의 목표는 뭐죠? 홍익인간을 양성해내는 거라 그러는데 이게 또 민주당의 모 인사들이 이 홍익인간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없애고 뭐 민주인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또 개정을 하려고 그러다가 난리가 났었죠. 홍익인간이 우리나라 교육 목표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는 국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일본 천황이라고 하게 되는 인물에 대한 신하로서의 역할만 담당했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일제 말기 때 보게 되면 이제 뭐 가미가제 이런 것들이죠. 천황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립학교 탄압해가지고 학교를 갖다 대대적으로 이제 없앱니다. 한 3분의 1 정도 사립학교를 없앴습니다. 뭐 당시 이제 천도교도 사립학교들이 많지 않았지만 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사립학교들은 기독교들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들이 이제 사립학교 탄압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은 기독교 갖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육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 대한 교육에 대한 위반이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많이 탄압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선 반도사를 이제 편찬하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식민지배를 합리화시키고 민족 의식을 갖다가 말살시키려고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식민사관을 갖다 이제 만들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식민사관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건 대체적으로 3.1운동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1운동 이후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도 이제 탄압하게 되는데 공인 종교와 유사 종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신도 그리고 이제 불교와 기독교는 이제 공인 종교라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사 종교로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담당하는 데가 달라요. 이 공인 종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문과에서 담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사 종교 같은 경우는 경무과에서 담당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사 종교는 한국에서 자생된 종교 단체라 볼 수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천도교라 볼 수가 있죠. 신인간 30년대 중반에 보게 되면은 천도교가 공인됐다고 이렇게 기사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인이 안 됐어요. 일제 내내 유사 종교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호도하게 되는 거죠. 뭐 유사 종교라고 하면 종교라는 얘기가 종교가
종교 같긴 한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거 흉내를 내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미신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유사 종교. 특히 이제 기독교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 유사 종교를 갖다 많이 쓰면서 이 기독교 이외 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진 종교 단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청명환이라고 하게 되는 종교 연구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 같은 경우는 이미 경학원이라 그래가지고 일본 침해 통치에 완전히 이제 합류시켜버리고 있죠. 불교 같은 경우도 30본산 만들어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철저하게 이제 관장하고 통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단체를 해산하게 되죠. 가장 일제 강점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단체가 일진회인데 일진회 같은 경우도 이제 해산시켜버리게 되는 철저하게 이런 동아성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탈 정책을 이어가지고 이 토지조사 사업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 거죠. 1912년부터 18년까지 토지조사제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수탈의 핵심적인 동양적식 주식회사를 갖다가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신고하지 않은 땅 같은 경우는 이 일본 제주 일본인 한국에 건너와 있는 일본인에게 땅을 갖다 부과시켜주게 돼요. 이런 걸 이제 하게 돼서 이 땅을 빼앗겼던 조선인 같은 경우 이제 소정령으로 이제 바뀌었다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결국 땅 뺏기니까 어디로 가게 되느냐 만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만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노동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만주로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노동자 생활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탈에 대해서, 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평가가 돼서 이제 하나 수탈론이 있고, 하나는 이제 근대화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예. 그래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경우가 지금의 뉴라이트라고 이제 보통 얘기 많이 하고, 박근혜 정권 때 뒷받침했던 역사 인식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각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참 이게 안타까운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인가요? 그래서 누라이트 그래서 인물에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또 교육 뭐 최고 있게 뭐 하는데 거기도 지금 옛날 이대 총장이었던 여러 가지 지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홍범도 사건이 나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있어요. 이 토지조사 사업하게 되는 이 본산이라고 하는 동양적식 주식회사죠. 지금 서울 명동에 있는 한국은행 옆에 있는 거기 이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조사 사업하게 되는데 이제 당시 이렇게 헌병을 나가가지고 직접적으로 조사하게 되는 사실상 뭐 수탈 빼앗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 식민 지배 정책에 대해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들이 토지 신고를 안 했어요. 이 아는 걸 갖다 다 뺏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동양척식해서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불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량을 만들게 되죠. 회사를 만드는데 회사를 허가를 누가 하게 되냐? 조선 총독이 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 철저하게 총독하에서 회사도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조선 총독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전부 다 정지시키고 금지시키고 지정도 폐쇄하고 회사도 해산까지 시킬 수가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 자본이 조금 더 잘 들어올 수가 있겠고 민족 자본이 형성되지 못하게 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운동 이후에 우리 이른바 이제 문화 통치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문화 통치를 하게 되는 이때는 보통 이제 다른 말로는 민족 분열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친일파의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게 되면 통치하게 되면 그냥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조선인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수용할 걸로 생각했었는데 한 10년 통치하는 상황에 조선에서는 뭘 꿈꿨느냐? 조선 독립을 꿈꿨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일본 식민 지배에 협력하게 되는 그룹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세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대는 민족을 갖다가 분열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아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통치 배경은 3.1운동 국내에 가장 큰 영향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도 보게 되면 이제 데모크라시라 그래갖고 민주화가 되는 그 시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본다면 이제 1차 세계대전 전골과 러시아 동맹.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문화통치 시대가 전개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통치 시대 개념, 사이고 마코토라고 총독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지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순전히 허울 뿐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통치는 기본적으로 뭐냐?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인의 독립의식을 약화시키고 조국 광복의 열망을 억제시키는 동시에 일시동인의 정신을 철저하게 구현하는 것. 뭐 이게 사실은 문화통치, 좀 더 일본인에게 가까워지게끔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문화통치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지 연장률을 더 확대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충량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 갖다가 교육 목표에서 여전히 확장시켜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통치 같은 경우는 채찍과 당근, 한편은 해이하고 한편은 탄압하고 또 분할하여 지배한다. 이러한 모토를 통해 가지고 민족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분할시키려고 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고백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문화정치라고 하지만은 반도 통치의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달라진 점이 없다. 끝내 국헌에 반항하고 병합 정신에 어긋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반성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 무단 통치나 문화 통치나 별반 달라지는 없는 겁니다. 다만 민족 운동을 좀 하는 세력들을 갖다가 밖으로 드러내게 해서 이들 갖다가 잡아들여서 소탕하려고 하게 되는 선명가 그런 걸 갖다가 싹을 자르려고 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문화 통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민족 운동도 다양하게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통치 내용을 보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이제 아까 헌병 경찰에서 이제 보통 경찰들은 이제 바뀌었다는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뭐라 할까 그 경찰이 입었던 제복을 갖다가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이제 보게 볼 수가 있고. 근데 경찰 관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나서 조금 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감시와 통제를 하려고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족 분열 정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라 수상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선에 있어서 사실 친일 땅 수립이 필요하다. 그전까지는 그런 의미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친일 세력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더라면 일진회를 갖다가 해제시키지 않았겠죠. 일진회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계속 친일 세력을 양성해 나갔었을 텐데 친일 세력의 가장 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일진회까지도 해산시켰는데 뭐 만세운동, 3.1운동, 독립운동 하게 되니까 이제는 친일 세력을 갖다가 양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친일 세력을 갖다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갖다 친일파로 막 육성하느냐, 뭐 일본에 절대적 충성하는 사람을 관리로 강화할 것. 이런 사람 이제 관리로 이제 등용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선 총독부 직원은 뭐냐 기본적으로 친인무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과연 이제 어디까지냐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문제는 남아 있지만은 사실 고위 관료들 관직들 보게 되면은 전부 친일 인사를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지금 우리 지금 네. 현실을 본다면 네. 지금 여기 연장선으로 좀 민주네 반민주제 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문화 통치 시대 때 친일 세력을 육성하고 이제 어, 친일 단체를 키워서 내부 분열을 시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금도 지금 정치하는 현재 지금 이 기조가 그대로 뭐 100%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그 부분에서 틀이 지금 먼저 틀은 그러니까 그대로 그때의 갔다고 틀을 네. 고스란히 잘 이어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다고 봐요. 되겠네요. 그래서 말 잘 듣는 놈, 뭐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든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보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과정을 겪지 않는다면 사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 단절된다고 그러니까 보장할 보면,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일제 잔재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요 설명하신 거 봐서 별로 크게 달라진 예, 부분이 뭐 있죠. 맞습니다. 또 보면 다 그래요. 친일 분자들을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종교가 속에서 침투시켜 그 계급과 사장을 참작하여 각종 친일단체, 관변단체 만드는 거고 이거죠. 이게. 관변단체 문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 사회운동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사철령, 뭐 종교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거. 종교단체 같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탄압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논란거리가 되니까 지원해주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선 청년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못하게 되니까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잘 길러가지고 이제 신인 이제 인재를 양성하게 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지식이 풀려서 뭐 하려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관료로 이제 등용해가지고 친일파 이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관변단체 뭐 믿는 걸 조직하게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자본가들,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예전에 재벌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썼잖아요.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 집회, 출판, 결사 제한적으로 이제 허용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독립운동, 민족운동 세력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게 되고 이들을 갖다가 색출해내서부터 민족 세력을 갖다가 이렇게 탄압하려고 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하나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것은 신문사관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선동들은 타일성론, 정체성론, 단과성 이런 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갖다가 만들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에서 이제 삼미 정책을 이제 해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식민지 조선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걸 이득을 주기 위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일본의 쌀을 수출 뺏어가기 위해 가지고 삼미 증산 정책을 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 삼미 증산 정책을 했으면은 식민 조선인들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더 안 좋아져 버렸어요. 이 쌀이 전부 다 일본으로 가게 되니까는 국내 쌀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게 악순환되게 되니까 이 삼매 증산 정책도 결국은 실패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1930년에 가게 되면 이제 소작쟁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수탈 장면이랑 일본에 가져가기 위해 가지고 이제 쌓아놓은 이제 쌀입니다. 분산항에 쌓였던 이제 미국 이런 것들 이제 일본으로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회사도 이제 폐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독이 허가가 있었는데 등록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자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족 자본도 나름대로 이제 형성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다 볼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경성방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성방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일제 여러 가지 협력했던 사실들이 많습니다. 김성수 동생이 하죠. 김연승하고. 그럼 이제 31년부터 45년까지 전시체제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주 사변서부터 시작해서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전시체제인데 한 시간 5년 정도 된다 볼 수가 있죠. 이 시기는 뭐 철저하게 우리 민족 정신을 갖다가 마샬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취해졌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공학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것은 뭐냐? 결국 대륙 침략이라고 본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제공학을 갖다가 극복했었는데 일본은 자체 내색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주, 중국, 태평양 경제까지 이제 일어난다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 식민지는 조선 한반도 같은 경우는 정책 전쟁 수행을 위한 대륙 병창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제 징용이라든가 뭐 인적 밀접 자원을 갖다가 빼앗아가고 그러는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예, 전쟁들이 예,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건 안 해결하지 돼. 못하는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다른 나라로 나가는 건데, 그렇죠. 네. 다른 나라로 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네. 우리나라가 항상 다 어, 기재됐어요. 항상 네. 분열이 돼 네. 있거나 어쨌든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네. 좀 만들어놔요. 네. 이렇게 유지돼야 네. 되고 설령 약간 강한다 하면 또 다른 강한 놈하고 손잡아서 여기를 누른다든지 네. 하는 이런 거는 뭐 이 관계로 봤을 때는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건 이제 그 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가 과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잘 네. 극복한다고 하는 게 지금 그 일제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0년이 네. 됐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극복을 그게 한다는 건지 저는 극복한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식의 그거보다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동양 평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어떤 그러한 뭐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갈 게 아니고 좀 다른 어떤 프레임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지혜롭게 제창을 해서 일본도 그런 방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갈 수 있는 뭔가 이러한 우리 약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한 지혜를 짜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을 좀 끌고 좋은 쪽으로 좀 선도해서 리딩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게 그런 게 가장 필요한 거 바람직하죠. 아닐까요? 예. 그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 나가야 될 과제가 현재 그런 거라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우리 민족이 또 우리의 최악이 예.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안을 하면 또 이, 다른 묵차기를 하고 식민지 상황이, 그러니까 30년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내에서 이제 이 중국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자본에다가 인적 물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는 구조가 돼요. 근데 일본은 사실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네. 이 해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결국은 전쟁이잖아요. 침략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통했지만 지금은 뭐라 경제적인 침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 되겠죠. 지금 현상에서는 이건 전쟁을 통한 침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뭐 사실 이제 경제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군사력도 나름대로 키워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이 한중일 이 삼각관계를 갖다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 우리 역사적 5천 년 역사를 보더라도 그런 면들이 늘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분열을 하지 말고 통합에 나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족 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흔히 내선일제 황나라 정책을 취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선일체라는 것이 뭐냐? 조선인, 조선적인 것을 버리고 이제 일본적인 것을 배우는 거. 첫째가 이제 일본인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선인 생각에 대해서 나름대로 봐줬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일본인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가 줬다? 천황에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를 위해서 천황을 바칠 수가 있게끔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조선인까지도 이렇게 이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제 말기에 사실 이때 교육을 받았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가미가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뭐 첫째하게 조선을 갖다 부정하게 되고 완전 무결한 일본인화 만들겠다. 이건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을 갖다가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것은 이제 친일파 같은 경우 대표적인 인물이 현영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문시 나름대로 이제 그래서 조선어, 조선집, 형식적인 조선풍배, 조선사 이런 것들은 완전히 지향하고 일본적인 정신에 젖어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일본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고 결국 이제 한국 시민화 정책 같은 경우도 오로지 천황을 위해서 봉사하는 인간으로 만듭니다. 아까 그 교육용 같은 경우 목표가 뭐냐게 되면 천황에 대한 그 투명한 시민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결국은 일제 말기에 와서 민족막사 정책으로까지 확장돼 심화되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일본인 양성으로 해가지고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강요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전쟁에까지 끌려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신사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국민정신 총동원, 그다음에 국민총력, 조선연맹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간변단체가 이제 전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가장 말단에 있는 것이 이제 애국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국반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이 반상에 있죠, 옛날에. 그와 같은 거라고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뭐 애국 적금이라든가 뭐 일장기 계약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하게 되는 거죠. 일본의 그 조상신에 대해서 이제 조선인도 같이 일본인 그 정신을 받기 위해서는 참배를 해야 된다.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있는 사진이 뭐냐게 되면 남산에 있는 겁니다. 남산에 만들어졌던 조선 침궁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해방되자마자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파괴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신사 참배하는 겁니다. 남산에 가가지고. 그 소풍을 어디로 가게 되냐? 남산 가갖고 신사 참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역시 네. 조자리에 그 상금, 예, 상금이 있었던 건데, 예, 그거를 찾다가 옹유망. 그러니까 조선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상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철저하게 일본인들은 이제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그럼 남산에 있는 거 이거를 없애버리면 다시 복원시켜야 그거를 되는데 복원시켜야 되는 거. 안 시키고 있는 거죠. 이 해방 이후에 예. 해방 이후에 우리 민족 정신을 격하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원래도 이렇게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럼 이제 안 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일제식민지 시대 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전히 해방 이후에도 이제 관료들로 남았을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거는 뭐 이해를 하지만 지금 입장에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이 동북아에서의 평화를 가져가는 이러한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참 전반적인 거가 리뷰를 해야지만이 진정한 의미의 동북아 평화를 보장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할 나라가 만약에 있다면 우리나라 말고는 없을 거예요. 네, 두 나라가 이제 잘 합심이 되면 좋은 걸 같긴 하겠죠. 근데 현 상황에서 과연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키우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도 행복을 가져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핵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국가의 자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안위를 위해서는 저는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건 또 환경 문제와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뭐 생존권 문제를 본다면은 사실 한중일 러시아 미국 이런 관계 속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북한이 핵을 개발한 이유가 반드시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러한 맥락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민정박사 정책의 이제 핵심이죠. 상시 개명하는 거죠. 일본식으로 이름 바뀌게 됩니다. 성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씨 개명하게 되면은 성만 바꾸는 사람도 있고 이름만 바꾸는 사람도 있고 성과 이름을 다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게 그런 게 있어요. 임씨들 있죠. 숯불임자. 숯불임자 이 임씨 같은 경우는 창씨를 안 합니다. 그냥 임자 써요. 근데 왜냐면 일본에 임씨가 있거든. 하야시라고. 그래서 이걸 창시를 했냐 안 했냐 갖고 사실 안 했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게 일본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냥 썼을 가능성이 더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김씨들 같은 경우는 김자에다가 그 다음에 밭전자를 넣어가지고 김전 이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본관을 가지고 창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광주, 경주 김치라고 하면 이제 김 대신에 경주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넣고 뭐 그렇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시민 서사를 갖다 이제 암송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국 시민이다.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한다. 한국 시민은 서로 인의 협력하여 관계를 맺게 한다. 한국 시민은 시민길로 황도를 찾는다. 이 황도가 사실 천황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옆에 그 포스터라 해야 되나 찌라시라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조그만 이게 있는데 아침마다 궁성에 여배합시다. 이 궁성이 어디냐 일본 천황에 사는 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사하게 되는 이런 걸 이제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자꾸 이제 일본인화 시켜봤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강제 노동력 수탈하게 되는데 징용, 징병, 뭐, 그다음에 이제 뭐 근로보호대, 정신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하게 돼서 여기에 자발성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초기에는 자발성이 있으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강제성이 좀 더 많아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성이라고 모든 걸 평가할 수가 이제 없어요. 그건 철저하게 이제 조선을 폐지하고 일본을 상용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선을 폐지하고 일본을 상용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땡겼던 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사실 징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본 군으로 조선을 끌고 갔을 때 명령을 내렸을 때 이걸 갖다가 먹혀야 되잖아요. 이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징병을. 그래서 징병을 하기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선을 폐지하고 일본을 상륙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조선어를 갖다 쓰게 되면은 학생들끼리 서로 갖다 이렇게 선생한테 뭐라 그러야 되죠? 이게 일러 바친다 그러나요? 그러한 걸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일본어를 갖다 쓰게끔 만들었다는 게 볼 수가 있지. 그다음에 이제 농촌진흥 정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관주도로 해왔기 때문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농촌이 오히려 궁핍화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군수 공업화 정책에 하게 되면 병창 규제화 만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금속이라든가 화학, 군수용 이런 것 갖다 만들기 위한 생산 공장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공출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태풍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불량물에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이라든가 태풍 같은 경우는 이제 총알 만들 때 쓰게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거 이제 금속 재료를 썼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당시 그 태풍이라든가 금속 같은 거 갖다가 공출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가 36년 동안 지배받아왔던 세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 역사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시대가 일제강점기 시대. 그것도 전시체제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예, 민족운동이 이제 전개돼 나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천도교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갔었는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10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못 가져서 뭐 다음 시간에도 괜찮으니까는 다음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